자, 오늘 2021학년도 저희가 교육학 논술 대비 중등 임용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준비 어떻게 시작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내년 한 해 공부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인데 아주 늦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내년도 시험 관련해서 내년도에 시험을 볼 텐데 내년도에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전공 공부가 훨씬 더 큰 변수이기는 하나 일단 시작 자체를 교육학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셔서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적합한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잘 준비 시작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가이드북이 작은 책자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린트아웃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아웃과 책자에 있는 자료들을 함께 보시면서 주요 사항들 정리를 할게요. 오늘 주로 이야기할 사항들은 이 시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시험인지 시험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교육학 논술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험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그런 사항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텐데 그죠?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거의 11월 달까지 1차 공부를 계속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같이 확인할 겁니다. 자, 임용시험의 구성.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공부 계획 잡으실 때 타당하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논술 저희가 이전에는 그 객관식 시험으로 1차를 봤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3학년도 이전에는 13년도 이전에는 3차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1차에서 교육학이랑 전공 객관식 시험을 보고 2차에서 전공 서술형 시험을 보고 3차에서 면접과 시연, 실기 등을 통해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2차로 좀 간략화된 것이 바로 지금 현행 시험 체제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교육학 논술 20점, 그다음에 전공 80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전공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공부를 하실 때 교육학과 그 전공의 공부 비중 조정이 중요해요. 항상 전공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어느 시점이 되었건 간에 전공 공부 양과 시간 자체가 교육학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전공이 약하니까 교육학에서 점수를 좀 더 받아야 돼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뭐든 잘 받으면 좋아요. 뭐든 잘 받으면 좋지만 20점과 80점인데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예, 꽈락이 있어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있어서 4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1차 합격이 안 됩니다. 교육학은 그 점수가 8점 미만이에요. 20점 중에서 8점 미만을 받게 되시면 이제 전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꽈락을 하게 되는 거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32점 미만을 받게 되시면 총점이 얼마건 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공이 꽈락인데 만약에 막 교육학을 20점 받았다고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붙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총점 자체가 택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공 꽈락 가지고는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없고 드물게 교육학, 꽈락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객관식 때는 약간 그랬어요. 객관식 시험 때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논술 서술형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실은 점수대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꽈락 가지고 이제 꽈락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이번 시험 어떤지 엄마가 자꾸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시험 보러 한번 가볼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쌤들 중에도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 4학년 졸업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 다 보는데 나도 같이 한번 가볼까?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 시험 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볼 거면 제주도에 가서 보고 내려가는 김에 잠깐 쉬었다가 올라올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괜찮은 생각이죠. 그죠? 괜찮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가서 내년도에 난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올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 쉬는 시간에 뭐 먹는지 보고 와야지. 간식은 뭐 먹는지 어떤 식으로.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준비가 좀 안 된 상태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 조금 가벼운 점수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8점 미만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올라서 이제 그 10점 언저리 근처 점수대는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과랑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하지 않는 시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점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대충 짐작이 되시는 게 4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4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부 양도 뭐 4배까지는 근데 현실적으로 못 잡아요. 후반부가 되면 그렇게 잡으시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전체 시작하시는 시점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무리고 보통 추천드리는 공부 양은 전반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교육학은 이틀 정도의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모두 전공 공부하시는 것이 좀 타당한 접근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좀 더 자세한 공부 전략이나 방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학과 전공을 통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1.5배수를 뽑아요. TO의 1.5배수. 10명이 TO가 났으면 1차에서 15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실기 교과들은 실기 등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100점짜리 2차를 진행을 해서 총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쌤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이든 유초등이든 시험의 구조 자체는 교육학이란다. 중등 시험에 준하게 모든 시험이 돌아가게 되죠. 시험 일정도 그 일정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들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리라 기대를 하지만 안 가지고 계신 쌤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사 저희가 3급 이상을 취득을 해야만 시험 자격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혹시 아직 안 따신 쌤들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그죠? 근데 신청 기간이 아마 다음번 시험이 지났을 수도 있긴 한데 빨리 따셔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나는 이때 이 시점에 시험을 딸 거야 뭐 생각을 하셔도 꼭 그때 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질질 늘어지게 되면 하반기까지도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 시험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따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안 따셨으면 지금 당장.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이거 많이 따셔가지고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빨리 따셔야 되고 이거 지금 3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욕심내신 쌤들 있으세요. 그래서 3급 좀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1급, 2급 따시겠다고 게다가 이제 3급은 점수 기준이 좀 높으니까 3급, 4급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높으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상급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2급 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서 도전하신 쌤들이 있으신데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걸 신청했는지 모르겠다 막 후회하시면서 다시 준비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역사 쌤들이는 이제 당연히 더 그래도 뭐 그건 조건은 아니지만 따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 3급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받으신 자료에는 이 부분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의 실제라고 해서 도대체 교육학 논술은 뭘까? 뭘 평가를 하는 걸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 교육학 논술 시험이라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용어가 2개가 보입니다. 교육학. 앞쪽에 자리 있습니다. 앞쪽에 자리 있어요. 숑숑숑 보시면 되겠고. 교육학 논술이라 그러면 교육학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술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 쓰는 거 좋아하지 않죠. 글 쓰는 거 취미인 경우들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쌤들 막 레포트 쓰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레포트 쓰는 과제가 제일 좋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별로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과교육 전공하시는 쌤들이 전공은 좋아하시지만 교직 과목 안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전공보다 교직이 좋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근데 되게 드물게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공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서 하는 건데 교직은 진짜 재미없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 많이 하시고 레포트 쓰는 거 싫고 근데 그 2개가 결합이 됐어요. 그게 교육학 논술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술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 싫어하셨던 레포트를 쓰는 거랑 되게 유사한 건데 레포트를 쓰기는 쓰는데 1시간 안에 쓰셔야 되고요. 레포트를 쓰기는 쓰는데 참고 자료 없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쓰긴 쓰는데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검정색 펜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수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 형식으로 쓰는 간단한 레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육학 논술의 개념은 거의 그대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렇단 말인가, 레포트인데 보지 않고 쓴다는 얘기냐, 그래서 수정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냐,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논술이라고 했을 때 막 글을 잘 써야 되고 논리적, 막 논리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가볍게 확인을 할게요. 네, 선생님들 뒤쪽에도 자리 있으시겠지만 이 앞쪽에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쪽이 좀 좁긴 하지만 앞쪽으로 오시면 괜찮습니다. 얼른 오세요.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첫 번째, 교육학 지식 생각보다 정확한 암기 인출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이라고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의 실질적 활용 능력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단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출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의 상황, 학교 현장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 이쪽 부분이 최근 시험에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그 교육학 지식을 좀 간단하게 인출을 한다든지 교육학 지식 관련지어서 조금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에 바탕으로 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활용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보통 되게 단지 암기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사고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건 레포트 쓰는 거랑 비슷한데 대신에 주제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사이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뽑아서 그 부분들을 시간 안에 요구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글쓰기 능력 자체를, 글을 잘 쓰는 걸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시간 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오해 없이 전달하는 거,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큰 방향, 이건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교육학 이론 공부는 항상 꼼꼼하게, 더 디테일한 부분들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론 공부하시는 거 필요하고, 두 번째, 현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 이건 1, 2차 공통인데 아까 시험 구조를 보시게 되면 1차가 100점이었고 2차가 100점이었잖아요. 비중 자체는 100점, 100점 동일해요. 그리고 최근 시험으로 오면 올수록 2차 비중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차 같은 경우에 기본 점수를 80점을 줬어요. 100점 중에 80점. 그럼 변별이 20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차 시험에서 합격 컷보다 한 15점 정도를 높게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2차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욕을 한다든지 막 수업실에 나다가 에이 이러면서 뭘 던지고 나온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면 거의 붙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본 점수를 60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이 좀 커져요. 그래서 2차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쌤들이 또 머릿속에 번쩍 든 그럼 2차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1차를 붙어야 2차를 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1, 2차 준비에서 좀 공통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1차 끝나고 나면 2차 준비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대신에 실기 교과 쌤들은 1차 준비하시면서 실기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은미체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실기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같이 보통 병행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교육 현장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1차에도 연관이 있지만 2차 준비하실 때도 의미가 있어요.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쌤들 지금 그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우리 신문 최근엔 잘 안 보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 또는 뭐 새 교육과정이 나온대. 또는 뭐 새로운 입시 제도가 나온대.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정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수시 비중을 줄인다. 그런 뉴스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내가 지금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뉴스가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어떠셨을까요? 되게 열심히, 내가 대학 갈 때 어떻게 되나, 열심히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나 이슈가 있으면 되게 무관심하시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별로 무관심하셨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문제들이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최근에 새 교육과 요새 그런 뉴스들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우리 시도 지역에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도 그런 부분들 나오거든요. 무심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대신에 어떤 마인드로? 교사 마인드로.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린다. 대학 입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교사 입장에서 정시 비중을 늘게 되면 내가 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다. 그러면 수업할 때 뭔가 변화가 있을까?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은 더 많이 생기겠죠. 수능 비중이 커진다. 정시 위주로 하는 수능 비중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 쪽보다는 자기 개인 공부하는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도 있을 수밖에 없고 잠을 자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어제 늦게까지 수능 공부해가지고 네 수업을 못 듣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런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특히 후반부 2차 준비하실 때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학교의 교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조금 차이가 나게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론 공부하실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직 수업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 교육 철학. 그죠? 뭐 특히 이제 드물게 있는 수업이긴 합니다만 막 교육사 중에서도 한국 교육사 들으면 왜? 성리학이 왜? 이런 생각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내가 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역시 1, 2차 공통으로 좀 현장과의 이론의 접목 부분들을 연관지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미없는 공부를 좀 더 유지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아해요. 제가 교육학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을 너무 크게 끄덕거리시고 막 동의하시면 약간 슬프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정말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언제 제일 싫어하시느냐 하면 1, 2월달. 1, 2월달 장난 아니에요. 1, 2월달 공부하시게 되면 다들 막 교육학 극혐하시고 막 전공은 내가 할 만한데 교육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쌤들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바뀌어요. 이게 교육학이 점점 쉬워져서가 아니라 교육 전공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교육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보통은 3월 달부터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데 후반으로 가시면 가실수록 전공이 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육학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육학은 할 만하다. 그래서 교육학은 사실은 그 전공만큼 미리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건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쌤들 중에도 난 교육하기 진짜 싫다. 교직 수업이 정말 싫었다 하시는 분들도 2달, 석 달, 넉 달 해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교육학은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느낌을 서서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말씀드리는 게 교육학 공부는 1, 2월 달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가면 갈수록 편해져요. 근데 전공은 그 반대예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아는 것들, 들어본 적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 만한 느낌을 받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처음 보는 이걸 공부하는 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세한 것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고 막 모의고사 보는데도 새 개념이 나와요. 이런 게 있었나 깜짝깜짝 놀래고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공부 계획과 비중을 결정을 하실 때 후반부로 갈수록 전공 공부에 정말 큰 힘을 쏟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게 결국은 최종적인 그 합격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있을 거예요. 교육학은 괜찮아요. 할만할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점점 괜찮아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향성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최근 출제 경향인데요. 가볍게 볼 거예요. 요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받으신 합격 가이드를 보시면 요 책은 쌤도 공부하실 때 그냥 뭐 계속 보실 책은 아닌데 초반에 공부하실 때 살펴보면 좀 좋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일단 이 시점에서 요 책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전에 출제 경향들 시험에 어떤 부분들 위주로 출제되었었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이죠. 올해 나왔던 2020학년도 시험.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은 수능이랑 같아서 학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내년에 임용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시험이라고 올해 시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봤던 시험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또 이전에 몇 번의 시험 기출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4페이지부터 해서는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글 쓰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가이드 간단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의 구조, 그 다음에 합격 수기가 중반 이후부터 쭉 있어요. 근데 전공별로 최대한 뭐 이것저것 좀 넣어놨으니까. 근데 타 전공도 근본적으로 공부 계획 잡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유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 사례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작년에 저희 그 초수로 중등에서 그 중국어 수석하셨던 분 있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업 자료 어떻게 정리했는지 화장실 벽에도 메모 카드 붙여놓고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또 막 소름 끼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기 읽어보시면 좋아요. 공부 시작할 때 수기 읽어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특히 합격 수기 보면 막 의욕도 생기고 잠깐은 하루 정도는. 그래서 의욕도 막 생기고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이게 결국은 막 그대로 다 따라하지 않더라도 조금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요 자료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읽어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부에 보면 최근 시험 경향이 2020학년도부터 해서 19학년도, 18학년도, 17학년도 정도까지 문제를 지금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그걸 볼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될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기출 영역들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봐야 될까? 보시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 이게 조금 복잡한 영역이었어요. 하나로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교육 심리나 철학이나 교수 이론 및 공학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그 구성주의 관련된 부분들 한번 물어봤었고 교육 과정. 그러니까 쌤들 교직 과목 수업 들으실 때 아마 수업 이름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중에서 여기에는 교육 심리나 그다음에 공학, 교수 이론 및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 걸리는 부분이 출제가 됐고 교육 과정, 그리고 또 교수 이론 및 공학. 쌤들 보통 필수로 많이 들으시는 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우리 보통 좋아하지 않는 교육 행정, 교수 이론 및 공학도 안 좋아하시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수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임용시험에서 교육학 논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몇몇의 영역들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교육 행정이에요. 제일 압도적인 비중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건 교육 행정.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우리가 커리큘럼 구성하는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평가. 많은 선생님들이 싫어하시죠. 교육 평가. 그리고 교수 이론 및 공학. 일단은 3대 영역은 행정, 과정, 평가. 요 세 가지 영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교수 이론 및 공학과 교육 심리 영역들이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공학, 과정, 공학, 행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이전 해에도 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이 출제가 됐어요. 그 이전에도 교육과정, 교수이론 및 공학, 교육평가, 행정이 출제가 됐어요. 행정 안 빠지죠? 그래서 그 전반부에는 나올 것 같은 중요한 영역만 공부를 하시는 게 별로 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보시면서 게다가 출제되는 부분들도 하나 정도는 약간씩 마이너한 개념이나 마이너한 영역들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시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전에도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교육평가. 그렇죠. 반복적으로 보이는 영역들이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시험은 도대체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보는 시험일까가 궁금하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관심은 없었지만 시험장에 갔더니 문제가 있어서 보기는 했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출제되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 기출을 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시험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걸까를 알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교육학 공부의 목표 지점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 문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연결 사회에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 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에서 큰 주제를 줍니다.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쓰세요라고 하는 걸 그래 그 요구 조건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뒤에 계신 쌤 앞에 자리 있어요. 앞쪽으로 오세요. 아, 싫으시군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제가 약간 다리 아프실까 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보면 큰 주제를 주고요. 큰 주제를 주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의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제시문 전에 배점을 먼저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받으셨던 가이드북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바로 앞에 있지요. 문제가 바로 5페이지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5페이지, 6페이지 바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배점 이런 거 보셔도 되는데 논술의 그 내용 부분에서 배점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15점이고 형식이 5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로 서론, 본론, 결론 다 잘 쓰고 주제만 맞춰서 쓰면 내용 하나도 안 맞아도 다 틀려도 5점은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점수가 5점이에요. 근데 진짜 기본 점수는 아니에요. 5점 미만도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받으세요.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받으시는데 서론은 쓰고 본문에 뭐라도 쓰시고 결론을 어떻게든 쓰시게 되면 거의 5점 받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점 못 받으신 경우는 그나마도 쓰다 마신 거예요. 쓰다가 그냥 말고 내가 무슨 가끔 막 회의감이 들어서 막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쓰신 분들 많다고 거기 답안지 보시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 부분 보시게 되면 이걸 보는 이유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문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측의 지식론의 명칭이 무엇이냐? 명칭을 써라.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쓰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지 각각 한 가지 써라.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B 교사가 말했던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을 하나 써라. 여기 보면 이거는 개념만 쓰라는 게 아니라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알고 이 개념이 교육과정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를 내가 생각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까 활용해서 쓰는 부분들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개념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쓰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 쓰세요.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총 5점인데 논술의 내용과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줬었잖아요. 이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리적 형식은 서본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본결 갖춰서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체 글이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주제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느냐를 보는 것이 3점이 되는 거예요. 3점이 되는 거고, 표현의 적절성은 맞춤법이에요. 말 그대로. 맞춤법이랑 문장 자체의 논리적 구조라고 해서 가끔 비문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주어, 서술어 호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요 문장 성분 자체가 빠져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2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맞춤법을 다 틀려도 2점 이상은 못 깎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틀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맞춤법을 그래서 좀 실수로 몇 가지를 틀리셔도 실제로 빠질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2점 정도까지예요. 근데 맞춤법 안 틀리세요. 최근에는 거의 다 안 틀리세요. 초반에는 좀 처음에 시험 시행됐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요. 막 안타 이런 것도 막 틀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니까 옛날이니까. 좀 옛날도 아닌데 확실히 근데 지금은 글 쓰는 게 다들 좋아지셔가지고 맞춤법은 안 틀리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춤법을 많이 틀리시거나 문장 자체가 비문이라서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다른 부분들 채점하는데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사람은 교사가 될 사람인데 교사인데 맞춤법을 이렇게 잘 모르고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맞춤법을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채점자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5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시험은 뭐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물어보는 형식은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잠깐 열고 할게요. 예전에는 줄글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대화 형식으로도 나오고 가끔 신문 기사 형식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는데 표로 나온 적이 이전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표로 나오게 되면 키워드 찾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키워드들이 딱딱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왔지만 내용 자체가 일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올해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서 관점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주어져 있는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이나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비고츠키의 관점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식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네. 근데 지식은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건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지식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 중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로 찾을 수 있겠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쌤들 교직 수업 들으실 때 수업 열심히 구성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업 열심히 들으셨던 쌤들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가볍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 힌트가 될 법한 부분들을 주고 그걸 가지고 개념을 찾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다 그런 식으로 B교사, C교사, D교사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큰 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문제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서론 결론에 잠깐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글을 쓰실 때도 이 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비고츠키건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건 뭐건 간에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언급하시고 나서는 그 내용들과 주제를 연관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주제가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를 찾는 게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토의식 수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토의식 수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주제 논의 문장이 하나 정도는 붙어 있어야 형식적으로 완결된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얘기, 비고츠키 얘기하고 영교육과정 얘기하고 뭐 정착교수 얘기하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글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만하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잠깐 또 처음에 약간 의욕이 넘치셨는데 이런 얘기를 잠깐 듣다 보면 교직 수업 듣는 것 같고 좀 비고치키 하면 다들 안 좋은 추억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죠. 보통 교직 수업 하실 때 심리할 때도 비고치키 삐아제 같이 많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할 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할 수 있어요. 구성주의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수업에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리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그냥 뭐냐면 전범위라는 거. 그냥 범위가 그냥 너무너무 넓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범위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가 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임용시험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임용시험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량이 말도 안 되게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늦게 오신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에 자리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케도 캐치를 했죠. 뒤로 가시기 전에 얼른 잡아서 앞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쌤들이 교직을 3년 내내 들으셨던 교직. 근데 그때 개설되어 있었던 교직 강좌를 다 못 들으셨죠. 일부 선택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4년 내내 들으셨던 전공 수업 생각해 보세요. 전공 수업도 다 못 들으셨죠. 일부만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듣지 못했던 모든 수업까지 다 범위. 그러니까 전공도 전 범위. 그다음에 교육학도 전 범위인데 그걸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 해도 다 못했던 것들을 1년 동안 다 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걸 잊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와요. 왜 내가 자꾸 까먹을까? 분명히 봤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왜 안 본 것 같을까? 그래서 책을 펴보면 막 형광펜 칠해져 있고 막 별표 돼 있는데 난 안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막 공부가 되게 안 되는 것 같고 스스로 멍청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그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100%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역에 수석하시는 분들도 100%를 해서 수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맞았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끝까지 잘 되는 느낌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자체를 통제하고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체를 정말 거의 못 받으세요. 근데 그 상황을 견디는 우리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리 해도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도 100%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좀 덜 받으실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그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를 더 보는 게 실제로는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가볍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원칙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쌤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해서 일단 포인트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요거랑 관련되는 사항은 쌤들이 받으신 자료집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기출들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출은 지금 보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부 어느 정도 되시는 시점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는다. 그쵸? 당연한 겁니다. 계획은 그러니까 스타일마다 달라요가 아니라 계획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학습 계획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 아무리 길게 가도 우리가 보통 공부를 크게 끊어서 가는 단위는 2달 정도가 좋아요. 2달 정도로 잡으시되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은 잡으셔야 되고 당연히 하루의 공부 계획은 잡으시고 확인하시고 계속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는다. 그래서 플래너 없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공부는 그러니까 지키건 못 지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못 지키니까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을 다 못 지키게 되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그 자꾸 플래너도 안 쓰시고 계획도 안 잡고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 공부 중간 즈음부터 해서 많이 느끼실 텐데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느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는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걸 보면 덜 불안해요. 내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모르고 어려운 것들은 자꾸만 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획을 잡지 않으면 몰라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혹시 내가 덜 본 부분들, 빠진 부분들은 없는지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트 만들기. 자, 노트 만들기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나요? 나만의 노트, 단권화를 하라고 하는데 합격 수기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스터디는 꼭 해라. 그 다음에 단권화는 꼭 해야 된다. 서브노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합격 수기는 어떤 사람이 쓸까요? 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합격한 모든 사람이 합격 수기를 쓸까요? 안 써요. 합격 수기를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합격한 사람이 많을까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합격 수기를 쓰는 비중과 쓰지 않은 비중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안 쓰는 사람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 합격 수기 쓴 사람들 얘기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합격 수기 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뭔가 남겨서 정리를 해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트 정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옆에서 뜯어 말려도 정리를 하는 사람들은 합격수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합격수기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스터디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스터디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 집단을 봐야 되는데 표본 집단 자체가 약간 왜곡된 결과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기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스터디 하셔야 되고요. 자기만의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스터디는 전공은 보통은 많이 하라고 권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근데 정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 혼자 이제 너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긴 하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 교육학이건 전공이건 강의를 성실하게 따라 들으시는 경우에는 스터디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진행을 해요, 강의에서. 근데 원하시는 분들만 진행을 해요. 모두 다 필수가 아니라 원하시는 경우 스터디를 짜드리고 운영에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복습을 강제화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복습이 자꾸 밀리니까. 근데 이걸 강제화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공부하는 누군가를 만들어서 억지로 복습하는 걸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의 스터디는 같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스터디를 해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때, 잃는 게 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서 배우는 좋은 게 있어도 스터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사람들 사이 시간 조율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잡생각이 많아지고 고민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에는 복습 확인 또는 복습의 강제화라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노트도 마찬가지인데, 노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정리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리가 약한 분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주변에 자꾸 노트 만들라 그러니까 1, 2월 달에 강의 들으시면서 노트를 만드세요. 막 꾸역꾸역. 근데 복습 시간이 실제로 수업 4시간 듣고 나면 복습을 6시간, 7시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복습 시간 내내 노트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다 못 만들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에 한 영역씩 진도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학기 분량을 4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한 학기 분량을 하루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손으로 쓰기만 했어요. 근데 허덕허덕 하면서 정리를 했고, 심지어 나중에 펼쳐서 보면 책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뭘 빼고 뭘 넣어야 할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이것도 넣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넣어야지. 나중에 보면 그냥 어미만 좀 빠져 있고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라요. 1, 2, 3, 4월 달에는 아무리 봐도 모르고 전부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7월, 8월, 9월 달 돼서 정리한 걸 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몇백 시간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시간이 많은 공부면, 우리가 3년이고 4년이고 천천히 하지만 한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공부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공부 자체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안에 끝내야죠. 쌤들 이 생각이 이제 1개월만 돼도 확 드시면 이 짓을 2년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다들 입을 모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트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나는 원래 이전에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자료를 봐야 공부가 잘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내가 만드는 것보다 그냥 책에 체크해가지고 있는 걸 그냥 빨리빨리 넘겨봐도 나는 그것만 봐도 되더라. 그걸 만든 시간에 차라리 읽는 게 난 더 낫더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잘 만들어져 나오는 자료들도 많고, 저희도 이제 서브노트 같은 게 책이 축약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 그 약간 개정할 그 계획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얼마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늦게 오신 분들 앞에 자리 있어요. 앞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이 만든 자료도 축약되어 있거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기가 편하더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마음을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 항상 팔랑귀가 되잖아요. 이제 팔랑팔랑 해가지고 이게 언제 불안해지냐면 7월 달에 불안해져요. 7월 달에 불안해져서 이제 노트 안 만드신 분들이 주변에 다 노트를 만들고 있어요. 정리된 게 있는 거예요. 나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트 만드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아직도 안 만들었어? 너 큰일 났네. 얼른 만들어. 막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안 만든 걸 보면 노트 만드신 분들이 불안해요. 노트 만든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닌데, 이제 내가 노트를 만들었으면 남도 만들면 나도 마음이 편하잖아. 내 방법이 틀린 게 아닌 게 되니까 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불안과의 싸움인데, 서로 덜 불안해지기 위해서 만드신 분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안 만드신 분들은, 그렇지, 내가 안 만들었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7월 달에 그거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만드셨던 분들도 또 안 만든 분들이 또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걸 왜 만들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이런 식으로도 되게 바보짓 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때부터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된다 얘기를 해도 나한테 잘 맞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월 달 그리고 3, 4월 달 정도까지는 시행착오를 하시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찾죠. 내가 작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좀 안 맞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 3, 4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 노트를 만드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달, 3, 4월 달에는 아직 완전히 감이 없어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인데 감이 없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져요. 그게 아니라 큰 틀만 뼈대만 잡고 간단하게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다가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추가를 하겠다. 그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양만 늘어요. 양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내가 빨리 만들겠다. 큰 뼈대만 가지고 빨리 만들겠다. 최대한 적은 시간에 만들겠다. 그리고 이후에 수정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학문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각각 영역들 이건 꼼꼼하게 공부하자는 얘기고 간학문적 접근 서로 이제 영역들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 그다음에 5번째가 중요한데 교육학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암기 인출을 요구하는 항목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 활용, 시사점 도출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쓰세요. 의의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교재들에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재에도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들이 없어요. 일부 있더라도 그건 정말 그 책을 쓰신 선생님의 교수님의 개인적인 정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요 사항들과 주요 키워드는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그 전에 도대체 이 이론이나 이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교육학도 전공도 이런 이해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보시게 되면 이런 사항이 완성이 되면 자신의 교육학 지식과 교육적 안목을 믿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가끔 생소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개념들이 갑자기 띵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성실하게 하셨으면 내가 생소한 것들이면 아마 남들도 생소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들도 내가 알고 있는 교육학 지식과 문제 배경을 연관지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말이 되게 쓰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 이제 감안을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그냥 좋은 말일 것 같잖아요. 그냥 하기 애매하니까 마지막에 좋은 말을 썼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사 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되게 중간중간에 힘든 생각들도 많이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알고 있으면 더 학생들을 제대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들이니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1차 공부하는 기간도 좀 견디기가 쉬우실 거고 2차 준비할 때 그 복잡함과 어수선함과 그 짜증스러움을 견디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1차는 공부가 힘들고 2차는 공부가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되게 둘 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둘 다 힘든데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 나가시는데 좋은 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오늘 받으셨던 프린트아웃 쌤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1, 2월 달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3, 4월 달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끔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싶다. 12월 달에.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남아있는데 이 사이에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맨날 그때 뭐 틈 나시면 전공 공부를 하시든지요. 라고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막 먼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전공을 하셔야 돼요. 점점 그 전공의 중요성은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이니까 그렇고 이제 2월 달만 돼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덜 할 수 있을까. 시작할 때 가장 의욕이 넘치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받으신 자료의 4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트아웃의 4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 공부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시점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시작 연간 수험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러프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의 공부 계획 일단 1차 준비 위해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준비 같은 경우에 조금 막연하시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시점에 짜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그 세 번째 주에 봤었죠. 그래서 비슷한 시점에 보고 있어요. 비슷한 시점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시험도 비슷한 시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 1, 2월 달에 뭐 해야지, 3, 4월 달에 뭐 해야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학년 쌤들도 좀 계실 텐데 4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획을 더 잘 잡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논문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시면서 논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논문 쓰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워낙 요새는 많이 쓰시니까 드릴 수 있는 팁은 무조건 빨리 쓰는 겁니다. 교수님을 믿지 말고 지도 교수님을 절대 신뢰하지 말고 언제 내가 해줄게. 지도 교수님은 나만큼 급하지 않아요. 나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정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반기에 끝낸다. 내 심사 일정이 하반기라고 할지라도 상반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가시는 게 이로울 겁니다. 그리고 4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리는 3, 4, 5, 6월 달에는 공부를 못한다. 특히 교생 나갔을 때는 거의 못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없이 들어가시면 그냥 1학기 끝날 때 마음을 놔버리게 돼요. 아, 안 될 것 같아. 이미 글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될 이유들을 자꾸만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3, 4, 5, 6월 달에 어차피 많이 못하니까 1, 2월 달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방학 시작하면 죽은 것처럼 해야지. 그 계획으로 가시는 게 4학년 쌤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논문 쓰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할 텐데 이제 최악은 논문 쓰고 교생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최악이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자, 1, 2월 뭘 해야 될까? 이론의 기본적 토대를 다지는 시점이다. 자, 1, 2월은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든 시점입니다. 교육학 공부를 할 땐 가장 힘들고 전공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약간 잘못 판단하시기가 좋은 시점이 1,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전공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육학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너무 짜증스럽네 라고 교육학 공부에서 손을 잠깐만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이제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은 공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험 때 암기 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공부. 그래서 1월, 2월에 교육학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시점에 교육학 공부 시간이 가장 많아야 돼요. 이 시점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을 투자를 하라 그랬으면 거의 이틀을 풀로 교육학에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전공으로 돌리시는 거. 그리고 쉬는 날이 하루는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상반기까지는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작하시면 또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내가 무슨 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쉴 자격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병나요. 그래서 하반기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부하셔야 되는 시점에 막 병원 입원하시고 막 누워가지고 남들 공부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누워있고 이렇게 되면 막 진짜 병나거든요. 마음의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 가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1, 2월 공부를 하실 때는 욕심을 너무 내시지 마시고 이해를 한다. 구조화를 한다. 요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와 구조화입니다. 네, 거기 있는 자료들 좀 있죠. 그다음에 요때 보시면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습관을 잡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계획이 딱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기상 시간도 조정해 보시고 운동하는 시간도 조정해 보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면서 1, 2월 달에 이것저것 하시되 대신에 이제 그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루틴을 잡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이해와 구조화 그거면 돼요. 암기 인출이 약해도 괜찮아요. 이 시점에는. 암기 인출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런 말이었어. 책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기억이 떠오르실 정도면 이해가 충분히 되신 거기 때문에 이해와 구조화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육학 기준으로 3, 4월 이론을 다지고 활용 연습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거. 여기에서 큰 틀을 잡고 구조화를 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도 1, 2월의 가장 큰 테마는 구조화예요. 항상 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 영역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낱낱의 지식들을 나중에 걸어 모으는 게 아니라 큰 틀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살을 서서히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3, 4월이 되면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시점입니다. 세부적인 이론을 확인하는 시점. 그래서 1, 2월, 3, 4월 해서 이론 정리가 한번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교육학은 초반에는 2달 기준으로 최소한 한 번 돌리는 거예요. 전체 영역을 한 번 돌리는 걸 연습을 서서히 해 나가시고 뒤로 가면 점점 빠르게.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3일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 6월이 되게 되면 기출문제, 영역별 문제를 통해서 세부적인 키워드를 정리한다 해서 기출을 정리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게 5, 6월입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이때부터 보다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슬럼프가 많이 와요.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빨리 오신 분들은 뭐 바로 2월 달에도 오고 3월 달에도 오고 뭐 많이들 오긴 합니다만 이제 보통은 4월까지는 텐션이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5월 달이 되면 한번 팍 꺾이는 게 체력이에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쌤들은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체력만큼은. 그래서 막 며칠씩 잠을 안 자도 괜찮고, 뭐 내가 술을 얼마나 먹고도 막 뭘 했는데 막 생각을 하시는데 공부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운동을 특히 후반부 공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반기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한두 시간 정도. 근데 운동하라 그러면 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한 번 가시면 3시간, 4시간씩 막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특히 여자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것들 많으니까 막 요거 하시고 그래서 막 씻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진짜 3시간, 4시간씩 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몇 시간 씻으시냐고 1시간 넘게 씻는데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운동의 전체 과정이 씻는 것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주 3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시간을 따로 내신 게 정 힘드시면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도 요새는 많잖아요. 영상들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체력이 유지가 안 돼요. 정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꺾이시는 경우는 이때 체력이 떨어져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때까지는 유지를 하는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넉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려고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번 기가 꺾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슬럼프는 보통 7, 8월 달에 많이 오는데 이것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덥고 전공에서 미친 듯이 양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다고 될까? 올해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 될 이유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안 되어야만 할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타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요 정도까지는 운동 조금씩이라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기출과 이론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시점이 되면 좋고 7, 8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기출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영역들의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시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형식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시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전에 몇 번 있으시고 공부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후반부 모의고사는 교육학이건 전공이건 조금 그 상황에 맞게끔 따라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트렌디한 문제들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이전에 좀 비슷한 상황으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반부 과정은 가급적이면 따라가 주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서히 교육학 공부량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안내를 드릴 때 모든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 6월 달 정도까지는 이틀 정도의 공부 시간이나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공부 초반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암기 유지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좀 입력하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똑같이 9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 9시간을 3시간씩 쪼개서 3일 하는 거랑 하루에 9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전체 공부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9시간을 몰아서 했을 때 양 자체가 좀 더 많아요. 근데 3시간씩 쪼개서 3일을 하게 되면 양은 주는데 유지가 잘 돼요.
한번 봤던 부분들이 좀 더 까먹지 않고 오래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공부를 할 때는 몰아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절대적인 공부 양 자체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걸 쪼개야 돼요. 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보통 한 5, 6월 정도까지는 이틀을 딱 몰아가지고 교육학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쪼개는 거죠. 서서히 쪼개서 보통 이제 7, 8월쯤 되게 되면 공부량이 어느 정도 좀 찼다. 그러면 오전 시간대 교육학 공부를 주로 하시고, 오후는 전부 다 전공으로, 매일매일 전공으로 채우고, 9, 10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오전 시간대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시간 자체를 좀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7시부터도 공부 시작하시고, 8시부터 공부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7시부터 공부를 했다면 9시에 끝내요. 교육학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다 전공으로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전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괜찮은 점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꼭 매번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 정말 잘못 생각하는 공부 방식이 뭐냐면, 자, 1, 2월 달에 공부 시작하시면서 1, 2월 달에 난 교육학을 잡을 거예요. 1, 2월 달 방학 때 교육학 중심으로 해서 교육학을 완전히 잡아놓고 이제 3월 달 되면 그때부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될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 2월 달에 교육학하고 3, 4, 5, 6에 열심히 전공하고 7월 달에 다시 교육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7월 달에 다시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원래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양의 공부는 반복해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까먹는 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그래도 이제 까먹기 전에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공부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달에 한 번 돌리다가 한 달에 한 번 돌리다가 마지막에 일주일에 한 번 돌릴 수 있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돌린 시점이 오게 되면 까먹기 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유지가 되는 거지, 한 번 외웠다고 절대 안 까먹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공부 방식이 시기를 구분해서 교육학만 하고 전공만 하고 교육학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리셋이에요. 그 시기마다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늘렸다 줄였다를 하셔야 되지만 공부 자체는 교육학이랑 전공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접근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노란 글씨.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긍정과 신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칭찬을 누가 해주면 좋아. 어우 잘했어, 오늘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해줘도 좋고 아빠가 해줘도 좋고, 뭐 형제 자매가 해준다 그래도 약간 소름 끼칠 것 같긴 한데, 근데 해주면 좋긴 한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지쳐요. 잘 되는 느낌이 없고,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해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좀 칭찬해주면서 긍정하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합격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공부를 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것도 막 너무 힘들고 할 때, 내년과 여름쯤 되면 힘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8월에 난 뭘 하고 있을까? 다시 여기 앉아 있을까? 아니면 방학이에요. 그쵸. 방학이라서, 학교 가셔서 방학이라서 여행을 보름 단위로 갈 수 있죠. 학교 쌤들 같은 보름 단위로 가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어디 여행을 가 있어, 연수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행을 가서 뭘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큰 그 드라이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올해는 억지로라도 더 긍정적으로 지내셔야 됩니다. 원래 안 아프던 데도 아파요. 그리고 아프던 데는,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병이 있거나 그럼 이제 약한 부분이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치료하셔야 되고, 올해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그래서 가방 싸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계획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2월은 저희가 기본서를 통해서 이론을 한 번 돌립니다. 전체를 2달 동안에 한 번 돌리게 됩니다.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는 구조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와 구조화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체 영역을 다 다뤄요. 어떻게든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얕더라도 전체 영역을 다 다루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1, 2월 강의의 목표이자 이해와 구조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챕터 시작할 때 교육 심리 들어가게 되면 심리 관련해서 구조도를 같이 그려요. 구조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구조도를 좀 드릴 텐데, 여기 보면 구조도가 요거 샘플인데 잘 안 보이긴 할 거예요. 작년에 썼던 구조도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구조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올해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세분화된 구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랑 구조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매 강의마다 형성평가를 해요. 이 형성평가를 해서 강의 시작하실 때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사항들의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드리고 푸는 시간들, 풀이하는 시간들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단락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 정리하는 시점들마다 해서 그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문제에서 4단락을 쓰거든요. 4단락을 쓰는데 그 한 단락 쓰는 연습을 1, 2월 달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곡에 빠졌는데, 여기 있네요. 그죠? 스터디도 운영을 해요. 원하시는 분들 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습을 위한 스터디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가이드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번 봅니다. 보통 언제 보느냐? 첫 주 2회차 수업. 그래서 첫 주 2회차 수업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마 5주차 화요일 수업에 또 한 번 보게 될 예정에서 2번을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 보는 모의고사는 약식이에요. 4가지를 다 물어보지 않고 2가지 정도를 물어볼 거예요. 2가지 정도 물어봐서 형식적인 부분들을 틀 한번 잡는 거. 근데 가끔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쓸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흐려지는 거야.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거지. 근데 써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오히려 더. 별거 아니네.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의고사 2번. 2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형식을 다 갖추어서 4가지의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형식과 똑같은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직강 기준으로 보면 개인 상담이 있는데 이 개인 상담은 뭐 2달에 한 번 이건 아니고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첫 주부터 받을 예정이긴 한데 요거는 지금 학원 접수하는 상황이랑 맞춰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강의 시작하면 정확한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직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첨삭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직강과 인강은 모의고사 첨삭은 차이가 없어요. 횟수 차이도 없고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신에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답안을 쓰신 다음에 스캔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에다가 올리시면 그걸 이제 첨삭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차 자료를 올리시게 되면 첨삭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너무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개인 상담은 지금은 일단은 직강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상황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인강도 포함시켜서 또 접수를 받거나 하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근데 일단은 작년까지는 개별 상담은 직강 중심으로 주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첨삭은 똑같아요. 인강, 직강 똑같아요. 자, 그래서 1, 2월 달에 한 번 전체를 돌려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이론들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전체를 안 보는 건 아니고 전체를 다 보기는 보는데 좀 더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3, 4월 반입니다. 그리고 1, 2월에 구조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 4월에는 구조화 테스트를 중간중간에 해요. 구조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구조화 테스트 실시하게 되고 당연히 매 강의 형성평가 좀 더 심화됐죠. 1, 2월 문제랑 3, 4월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3, 4월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암기 인출 연습하는 형성평가 실행되게 되고, 그다음에 짧은 글쓰기 이때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이 돼서 짧은 글쓰기를 하는데 그냥 단지 인출하는 한 단락이 아니라 활용 방법, 장단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 상황과 연관된 활용하는 글쓰기 한 단락 쓰기 연습을 이때 추가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운영되고 모의고사는 이때도 2번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상담도 이때 똑같이 진행되게 되고 1, 2월, 3, 4월은 교재가 같아요. 일부러 같은 걸로 해요. 봐야 할 자료가 많아지는 건 그것 자체가 다 일이기 때문에 1, 2월 기본서, 3, 4월 기본서는 같은 걸로 쓰는데 대신에 이제 더 심화해서 설명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게 되고 3, 4월은 1, 2월보다는 자료가 좀 더 나가게 됩니다. 추가적인 자료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서 보실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 6월은 기출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론 수업은 1, 2, 3, 4의 끝이에요. 1, 2, 3, 4의 끝이고 5, 6월, 7, 8월부터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 6월은 기출 중심의 그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 특히 중등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긴 한데 유초등 쪽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풀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데 논술 기출,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도 이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5급 2차 시험에서 교육직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시험이 객관식 때부터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랑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형성평가는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형성평가는 저희가 거의 7, 8월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복습을 끌고 가는, 복습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재밌을 거예요. 형성평가.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도 그 형성평가하는 시간에 스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답 확인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돼요. 똑같이. 그래서 시간도 대략 말씀드리니까 그 시간대로 지켜서 형성평가. 인출이 중요하니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출 연습을 억지로 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스터디 안 하셔도 약간 비슷하게 스터디 하는 느낌으로 억지로 약간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약간 귀찮죠. 쌤들 약간 귀찮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요때부터 모의고사가 4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 2, 3, 4는 한 달에 한 번인데 5, 6월에는 2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서면 모의고사 보고 첨삭했는데 다음 주에 또 본다 그러고 그래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즐거워요. 이렇게 막 다들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스터디 진행되고 개인 상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강의 들으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못 쓸 것 같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잘 못 쓸 것 같다. 그러신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나올 주제 영역을 크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들을 보고 오세요라고 알려드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오시면 쓰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보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보고 쓰시거나 아예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보고 쓰시는 경우는 정말 글씨 쓰는 연습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어서 미리 그 영역을 공부하고 다시 인출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한 번 모의고사에서 썼던 것들은 그래도 좀 쓰기가 편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죠. 그래서 할 때 알려드리겠죠. 그래서 문자 주시면 거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월 달.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때는 문제집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매번 보는 거 있는데 그거 좀 수정해서 나올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요때부터 부교재로 서브노트 보게 되는데 올해 좀 개정이 될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1, 2월 교재는 2권으로 상하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무겁고 자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단권화하기 좋은 요약 자료를 함께 보시게 됩니다. 선택이에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자, 7, 8월은 예상 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건데 5, 6월 달 기출 문제가 객관식 기출과 서술형 기출을 영역별로 교육 심리, 교육 과정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봤다 그러면 7, 8월은 그걸 다 섞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중요 영역, 행정 영역이랑 심리랑 섞어서 보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처럼 순서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게 2020년에 실시되는 각종 교육학 서술형 시험 문제를 풀이 자료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사실은 기출해서 하면 좋은데 기출해서 기출 문제를 보는 거니까 보면 좋은데 5급 시험이 6월 말에 있어요. 그 당해년도의 5급 시험이 6월 말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5급 시험이 6월 말에 있을 거예요. 2차 시험 자체가. 그럼 그 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 교육학과 그다음에 중등이랑 연관지어서 언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바로 풀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이때도 형성평가 계속 나가게 되고 모의고사는 이제 4번. 이때도 똑같이 4번. 2주에 한 번씩. 그다음에 스터디, 개인 상담 똑같은 구조. 문제집은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루틴해요. 1, 2, 3, 4 이론 2번씩 돌리고 2번 돌리고 그다음에 5, 6월 달에 전체 영역을 문제 기출 중심으로 한 번 돌리고 이론 한 번 돌립니다. 그때. 그다음에 7, 8월 달에 또 전체 영역을 돌리면서 개인적으로 이론을 한 번이나 한 번 반 정도 돌리시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반 정도 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9, 11월이 되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때부터는 교재 없이 추가 자료와 문제 자료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매 시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주제별로 추가 정리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는 월화 커리큘럼으로 가게 되는데요.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 2개.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모의고사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주당 3개씩 모의고사를 보시게 돼요. 그러면 총 8주 동안은 대략 아마 10주 정도 수업이 진행될 텐데 8주 동안은 주당 3개씩 모의고사를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11월 달이 돼서 2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월요일에만 해요. 그때는 전공 더 많이 보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만 하시는데 그때는 모의고사 한 번씩 보는 거. 대신에 이제 문제 자료는 더 드려요.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자료는 더 드리는데 현장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그 정도 횟수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첨삭, 대표 첨삭으로 구분돼서 운영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 개별 첨삭은 5번에서 6번 정도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직강, 인강 다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었던 모의고사 첨삭 사항은 직강, 인강 완전히 똑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작년부터 조금 체제를 바꾸기는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는 건 아닌데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면 보통 저희가 1시 반에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2시 즈음부터 해서 1시간 정도 특강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주제 정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특강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는 5, 6월, 7월 요 석 달 동안 구조화 특강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그 구조화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유지를 하시다가 5월 달 즈음 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 한 번 정도는 구조화 특강은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거의 매 화요일마다 끝나고 나서 구조화를 같이 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모의고사는 아마 4월 달부터 4월, 6월, 8월 즈음 해서 공개 모의고사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험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인드나 지나고 나니까 다 별 얘기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 시작하실 때 시점마다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간 계획 간단히 알려드렸었는데 1, 2월 강의가 직강 기준으로는 1월 6일 날 개강하기로 되어 있어요. 1월 6일 날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주부터 해서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고 교재는 그 시점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좀 미리 나오면 좋긴 한데 그 시점에 거의 맞춰서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전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전 교재 봐도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추록이 나갑니다. 그래서 추록이 나갈 거기 때문에 추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추가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안내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이전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추록 활용해서 보시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새로 교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게 내년도 공부의 시점이 되는 부분인데 좋게 잘 시작을 하셔서 이제 의욕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한 번 만에 1년 만에 모두 다 멋지게 합격하실 수 있기를 같이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